긴급 상황입니다. 미국 롱비치 항만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십 톤짜리 컨테이너가 무너져 내리면서 한 프랑스인 여성 엔지니어가 철더미에 깔려버린 겁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절규하는 그녀를 구조대가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돌아온 답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한 겁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던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한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공군 수송기까지 동원한 전례 없는 구조 작전. 태평양 상공에서 벌어진 세계 최초의 기적. 과연 어떤 나라가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해낸 걸까요? 그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이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면 댓글로 태극기 이모지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전 세계를 감동시킨 충격적인 실화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렌 뒤몽입니다. 프랑스에서 온 항만 안전 엔지니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르지만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미국 롱비치 항만에서 일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거대한 화물선들이 줄지어서 있고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여 있는 그곳에서 말이죠. 그날따라 바람이 유독 강했어요. 하지만 설마 그것이 제 인생을 지옥으로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3시경이었어요. 갑자기 끔찍한 굉음이 들렸습니다. 마치 세상이 끝나는 듯한 소리였죠. 뒤돌아보니 거대한 화물선이 한쪽으로 위험하게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몇십 톤짜리 컨테이너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쾅, 쾅, 쾅. 철제 컨테이너들이 연쇄적으로 떨어지면서 항만 전체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귀가 찢어질 듯한 금속음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거대한 철더미가 제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해요. 철판이 찌그러지는 소리, 뼈가 산산조각 나는 느낌, 그리고 숨을 쉴 수 없는 공포. 저는 몇 톤짜리 철제 구조물에 깔린 채 꼼짝할 수 없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입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프랑스에 있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죠. 이렇게 타국 땅에서 쓸쓸히 죽는 건가 싶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어요. 차가운 철판 위에서 제 체온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게 미친 듯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 최강호님이었어요. 그는 아직도 떨어지는 철제 파편들 사이로 몸을 던져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목숨을 건 행동이었죠. 살아만 있어라. 그가 절규하듯 외친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최강호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무너진 철제 구조물을 들어올리려 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작업자들을 불러 모으고 온 힘을 다해 저를 구해냈죠. 그 과정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몰라요. 최강호님의 손에서도 피가 흘렀고 그의 작업복은 찢어져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저를 구하려 애썼어요. 마치 자신의 가족을 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낯선 타국에서 만난 이 한국인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입니다. 그는 단순히 동료가 아니었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었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구조된 후 응급차에 실려가면서도 의식을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최강호님의 그 절박한 목소리가 저를 붙잡아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몸 상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갈비뼈 7개가 부러졌고 폐가 찢어져 숨쉬기조차 어려웠어요. 간과 비장도 손상되어 뇌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최강호님은 자신의 안전을 무릅쓰고 저를 구해준 걸까?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죠. 그 참혹한 사고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진짜 절망적인 시련은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미국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의식이 반쯤 날아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귀는 또렷했어요.
의료진들이 나누는 대화가 생생히 들렸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보험부터 확인하더군요. 제 상태보다 보험이 우선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당연히 치료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미국이니까, 선진국이니까 말이죠. 담당 의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프랑스 국적이고 산업재해 보상 범위 받기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범위 받기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소송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말이 들렸어요. 만약 수술 중 문제가 생기면 병원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소송 리스크, 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걱정하는 건 소송이었어요. 제 생명이 아니라 병원 평판과 법적 책임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외국인 산업재해 환자는 관할이 아니라며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했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습니다. 관할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어요. 제 몸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나왔고 숨쉬기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대기실 바닥에 방치되었어요. 말 그대로 방치였습니다. 간호사들은 지나가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 차가운 시선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제 상태는 악화되었어요. 의식이 흐려지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뇌출혈로 인해 혈압도 계속 떨어졌어요. 이대로 죽는구나, 정말 이대로 끝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냉혹할 수 있을까? 생명 앞에서도 이렇게 계산적일 수 있을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프랑스인이어서일까요? 아니면 보험이 없어서일까요? 어떤 이유든 상관없었어요. 그들에게 저는 그냥 골칫거리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한국 총영사 한도윤님이었습니다. 그는 제 모습을 보자마자 의료진에게 달려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도윤님이 의사에게 당장 수술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산업재해 보상 범위 바뀌고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생명은 소송보다 앞선다. 한도윤님의 목소리가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한마디에 얼마나 큰 힘이 있었는지 몰라요. 작은 나라 외교관이 거대한 미국 병원 시스템에 맞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완강했어요.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한도윤님은 계속해서 설득했지만 미국 의료진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한도윤님이 한국으로 이송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으로, 제 상태로 그 먼 거리를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제가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요. 한도윤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전쟁을 선포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나라 외교관이 거대 시스템에 맞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의지가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도윤 총영사님의 긴급 보고가 한국 정부에 전달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은 한창 업무 시간이었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한국 정부가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공군 수송기와 군 의료진을 긴급 파견한다는 것이었어요. 저 같은 외국인을 위해서 말이죠.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그런 나라였나? 자국민도 아닌 프랑스인을 위해 군용기까지 보낸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미국 국토안보부가 문제였습니다. 갑자기 보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륙을 지연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말은 보안 검토였지만 사실상 방해 공작이었죠. 한국 공군기가 로스앤젤레스 공항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은 이미 가동 중이었고 군 의료진들도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하지만 미국 당국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제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여전히 최소한의 응급처치만 해주고 있었습니다. 진통제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말이죠. 한도윤님은 미국 관계자들과 계속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쪽에서는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어요. 테러 위험성 검토, 의료진 자격 확인, 항공기 안전성 점검 등등 하나하나가 모두 시간 끌기용 변명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로스앤젤레스 한인 동포들이 공항으로 몰려온 겁니다. 소식을 들은 교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십 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나더니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했어요. 생명은 국경이 없다고, 당장 이륙 허가를 내달라고 외쳤습니다.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동참했어요. 심지어 일부 미국인들도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항 당국은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단순한 의료진 이송이 이렇게 큰 이슈가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언론들도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CNN, MBC, ABC 등 주요 방송사들이 현장을 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었죠. 생명을 구하려는 한국의 인도적 조치를 막는다면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저는 병원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인도 아닌데, 한국어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K-팝이나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라인지 말이에요. 활주로 대치 상황은 계속되었어요. 한국 공군기는 여전히 이륙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시위대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상황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졌어요. 마침내 전환점이 왔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인도적 차원에서 즉시 이륙을 허가하라고 미국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공식적으로 한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제 미국으로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생명 구조를 막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드디어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활주로에 있던 시위대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한국 공군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병원 침대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살 수 있겠구나. 한국이 저를 구해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 공군 수송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기내에서 간신히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군 의료진들이 제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륙한 지 3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려댔어요. 숨쉬기도 힘들어졌고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군 의료 장교 장우 형님이 제 상태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른 의료진들과 급하게 상의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만 봐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 폐에서 출혈이 심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면서 기흉이 발생한 겁니다. 이 상태로는 한국까지 도착하기 어려웠어요. 자칫하면 기내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우 형님이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기내에서 응급 개용 수술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4만 피트 상공에서 가슴을 여는 수술을 한다는 거였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른 의료진들이 놀라며 만류했습니다. 기내에서 개용 수술이라니 너무 위험하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장우 형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확실히 죽는다면서 도박이라도 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기내 승무원들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좌석들을 접고 임시 수술실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말이 수술실이지 사실상 비행기 바닥에서 수술하는 거였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제 목숨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기장님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비행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태평양 상공의 난기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장우 형님이 메스를 들고 제 가슴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비행기가 흔들렸어요. 난기류 때문이었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장우 형님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마치 지상의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것처럼 정확하고 침착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흔들리는 기내에서도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예상보다 출혈이 심했던 거예요. 피가 계속 쏟아져 나왔고 제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죽는구나 싶었어요. 그때 장우 형님이 놀라운 판단을 내렸어요. 출혈 부위를 직접 손으로 압박하면서 지혈하기 시작한 겁니다. 몇십 분 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어요. 팔이 저려도 허리가 아파도 절대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이 돌아가면서 도왔지만 장우 형님이 핵심이었어요. 그의 손 하나가 제 생명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비행기는 계속 흔들렸지만 수술은 계속되었어요. 부러진 갈비뼈를 고정하고 찢어진 폐를 봉합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전쟁터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지켜보던 미국 의료진이 놀라워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였죠. 세계 의학사에 기록될 만한 일이라고 감탄했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제 호흡이 안정되고 혈압도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기내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장우 형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다고, 한국에서 완전히 치료해 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태평양 상공 4만 피트에서 벌어진 기적의 수술, 세계 최초였고 아마 마지막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적을 만들어낸 건 한국 의료진들의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활주로에 구급차와 의료진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시 상황처럼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었어요. 경찰 에스코트까지 준비되어 있더군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들이 달려왔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온 응급의료팀이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말 신속했어요. 마치 수년간 연습한 것처럼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스트레처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어요. 그 과정에서도 의료진들은 제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혈압, 맥박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말이죠. 구급차가 출발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경찰 오토바이들이 앞서가며 길을 터주기 시작한 겁니다. 신호등도 모두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마치 대통령 수준의 대우였습니다. 서울 시내를 관통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응원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길가에 나와서 저를 격려해주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하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병원 전체가 응급 상황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평상시라면 예약 환자들로 붐볐을 텐데 쟤를 위해 모든 일정을 조정한 거예요. 흉부외과 교수 서진우님이 직접 나와서 저를 맞아주었어요. 그의 첫 마디가 지금도 기억나요. 걱정하지 말라고, 한국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응급실에서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어요. CT, MRI, 각종 혈액 검사까지 모든 검사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6개의 과가 합동으로 참여했어요. 흉부외과, 외상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과, 영상의학과까지 말이죠. 검사 결과는 심각했어요. 기내 수술로 응급 상황은 넘겼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간 손상이 생각보다 심했고 척추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감염 위험이 높았습니다. 서진우 교수님이 모든 의료진을 소집했어요. 1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18시간이라니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서진우 교수님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국 의료진의 자존심을 걸고 살려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복부를 열어간 손상 부위를 복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출혈이 심해서 수혈도 여러 번 받았어요. 한국의 헌혈자들이 기증한 피가 제 몸에 흘러들어왔습니다. 수술 중간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제 심장이 갑자기 멈춰버린 겁니다. 첫 번째 심정지였어요. 의료진들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몇 분간의 사투 끝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른 일이었어요. 몇 시간 후 또 다시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지속되었어요. 의료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어요. 수술실 밖에서는 한도윤 총영사님이 밤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어머니와 연락을 취하면서 상황을 계속 전달해 주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았을 거예요. 감염 위험도 임계치에 도달했어요. 세균이 혈액으로 퍼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최신 항생제를 투입하며 끝까지 싸웠어요. 포기란 없었습니다. 18시간의 대장정이 끝날 무렵 마침내 모든 수술이 완료되었어요. 간 손상도 복구되었고 부러진 뼈들도 모두 고정되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수술실에서 나오는 서진우 교수님의 얼굴을 보니 성공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는 한국 의료진의 자존심을 지켜냈다고, 우리 눈에는 국적이 아니라 생명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말이에요. 수술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일부 보수 언론들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한국이 미국 내정에 간섭했다는 식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 일을 이용한다는 억지 주장까지 나왔어요. 그들의 논리는 이랬어요. 미국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것을 마치 미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인 양 포장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저를 포기했잖아요. 소송 위험 때문에 생명을 외면한 건 누구였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외국인 치료에 세금을 쓴다며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에 국적이 중요한가요? 인터넷 댓글들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왜 우리나라 환자는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데 외국인부터 치료하느냐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저를 가짜 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병원 앞에는 매일 시민들이 모여들었어요. 촛불을 들고 응원하는 사람들, 꽃다발을 가져오는 사람들, 회복을 기원하는 편지를 써주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의료계의 반응이었어요. 전국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료진에게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환자는 그냥 환자일 뿐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한국의료협회에서 공식 성명을 냈어요. 생명 앞에서는 국경도 없고 인종도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료진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분들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해시태그 세이브엘렌이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인도적 조치를 지지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프랑스 사람들의 반응이 특히 뜨거웠어요. 한국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들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왔어요.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분열되었어요. 보수 언론은 계속 비판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조치를 지지한다고 나섰어요. 자신들의 의료 시스템을 부끄러워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CNN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인도주의 정신을 조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하지만 미국 보수 언론의 공격은 계속되었어요. 한국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의료 수준을 의심하는 기사들까지 나왔어요. 그런 와중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제가 치료받고 있던 세브란스 병원의 의료진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진우 교수님이 직접 나서서 모든 의혹을 해명한 거예요. 교수님은 말했어요. 의료진에게는
오직 환자의 생명만이 중요하다고, 정치나 국적 따위는 수술실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얼마나 큰 울림이 있었는지 몰라요. 국제적인 지지도 이어졌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한국의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인도주의적 모범 사례라고 칭찬했어요. 이런 지지 속에서 저는 점점 회복되어 갔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큰 논란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보여줄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한국의 정신이라고 했어요. 미국 보수 언론의 공격이 계속되어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인류애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보여줬어요. 그 모든 논란 속에서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저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국 의료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집중치료실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건 간호사 윤예진님의 미소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프랑스어로 말을 걸어온 겁니다. 완벽한 발음이었어요. 마치 파리에서 만난 것 같았습니다. 윤혜진님은 프랑스에서 간호학을 공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지 안다면서 앞으로 자신이 계속 옆에 있어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될 테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윤혜진님이 프랑스어로 위로해 주었어요.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어요. 물리치료사 이태성님이 담당이었습니다. 첫 만남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는 정말 진지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이태성님은 제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재활 계획을 세웠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거라고 솔직하게 말해 주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걸을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처음 재활치료를 받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다리에는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일어서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태성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도 항상 밝은 표정으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농담도 하면서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팔도 조금씩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여전히 문제였어요. 감각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태성님이 말해주었어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몸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이태성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왜 물리치료사가 되었는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어떤 마음인지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태성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병원 옥상 정원에 나가보자는 거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간 옥상에서 본 서울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활치료가 진행되면서 이태성님에 대한 제 마음도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치료사와 환자의 관계였는데 점점 특별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따뜻한 마음씨와 성실한 모습에 끌렸습니다. 드디어 기적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재활치료를 시작한 지 2달째 되던 날, 제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비록 몇 초밖에 안 되었지만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이태성 님도 너무 기뻐했어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때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함께할 겁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동시에 이태성님에 대한 제 마음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특별한 감정이었습니다. 첫걸음을 내딛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태성님이 제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보자고 했습니다. 비틀거리고 넘어질 뻔했지만 그의 든든한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저는 새로운 생명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랑까지 찾게 된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이태성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윤혜진님도 저희 사이를 눈치챘나 봐요. 웃으면서 이태성님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와 재활 과정은 단순히 몸을 고치는 것 이상이었어요.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고 진정한 사랑을 만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재활 치료를 시작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휠체어 없이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였지만 제 다리로 서서 걸어갈 수 있었어요.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제 모습을 본 의료진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간호사 윤혜진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축하해 주었고 이태성님은 정말 자랑스럽다며 제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그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병원 앞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어요. 제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와주다니요.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시민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박수 소리가 하늘을 울렸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이런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외교부에서 차관님이 직접 와주셨어요. 그분이 제게 전한 메시지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작은 나라가 보여준 큰 인간애라고,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자회견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제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기자들 앞에서 말했어요. 한국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나라라고,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 증거라고 강조했어요. 특히 미국 기자가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문했을 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치도 없고 계산도 없었다고, 오직 한 생명을 구하려는 마음뿐이었다고 말했어요. 그 기자회견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을 칭찬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유럽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국의 인도주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일부 보수 언론은 여전히 공격을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이 반미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있는 증인이었거든요. 한국의 따뜻함과 위대함을 몸소 체험한 증인 말이에요. 제 존재 자체가 한국의 진실을 보여주는 산 증거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어머니가 한국에 오셨어요. 몇 달 만에 만난 어머니와의 재회는 정말 눈물바다였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의료진들과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며 계속 고개를 숙이셨어요. 어머니가 이태성님을 만났을 때의 일도 잊을 수 없어요. 딸을 살려준 것도 모자라 사랑까지 찾아주었다며 정말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태성님도 어머니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유럽연합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조치를 인류애의 모범 사례로 기록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한국의 인도주의 정신을 기리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어요. 세브란스 병원을 둘러보면서 한국 의료진의 헌신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정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이태성님과 함께 말이죠.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 한국 문화도 하나씩 익혀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히 생명을 구해준 나라가 아니에요. 새로운 희망을 주고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해준 나라입니다. 제 두 번째 고향이자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나라예요. 앞으로 저는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작지만 위대한 나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나라 한국을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보수 언론이 아무리 공격해도 상관없어요. 진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이고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겪은 기적 같은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과 인간애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의 따뜻한 힘은 이제 케이팝이나 드라마를 넘어 인류애의 상징으로 기록될 거예요. 저는 그 산증인이 되어 평생 이 이야기를 전해나갈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저처럼 절망적인 순간에 누군가의 따뜻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요.